근데 저건 뭐야?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 산속에서 어린 신만이가 얼어 죽어가는 할머니를 발견합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십니까? 이러다 얼어 죽습니다. 소녀는 할머니를 업고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버림받은 할머니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소년의 기막힌 인연. 과연 이 할머니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어린 신만이는 할머니를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구름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오지 운무골은 3년째 이어진 가뭄과 혹한으로 백성들의 곳간이 텅 비었지요. 사람들은 나무 껍질과 풀뿌리로 연명하며 봄을 기다렸으나 하늘은 매정하게도 눈만 퍼부었습니다. 쌀 한 마리 목숨보다 귀한 세상이 되자 곳곳에서 인륜을 저버리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입 하나라도 줄이려 늙은 부모를 산속에 버려두고 돌아오는 집도 있었고 어린 딸을 한양 기방에 팔아넘기며 피눈물을 흘리는 집도 있었지요. 허나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의 욕심이라 했던가요. 만수사는 하얀 눈으로 뒤덮인 채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설경 뒤에는 가난을 핑계 삼은 검은 폐륜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지요. 그날 14살 신만이 산이는 약초를 찾아 만수산 깊은 곳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산에서 자란 산이에게 이 험한 산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었지요. 소녀는 눈 덮인 바위 틈새에서도 귀한 약초를 찾아내는 예리한 눈썰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산이는 평소 가지 않던 깊은 골짜기 바위굴 앞에 섰습니다. 굴 입구에서 희미하게 하얀 옷자락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산이는 조심스럽게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은비녀를 꽂은 채 흐트러짐 없이 정좌하고 계셨지요.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눈썹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으나 허리는 꼿꼿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마치 죽음조차 함부로 범접하지 못할 것 같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산이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십니까? 이러다 얼어 죽습니다. 할머니는 눈도 뜨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거라. 여긴 산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다. 그럼 어찌 이런 곳에 계십니까? 내 스스로 곡기를 끊고 들어온 내 무덤이니 부정타게 하지 말고 썩 물러가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식에게 버려져 비참하게 죽느니 스스로 생을 마감하여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꼿꼿한 의지가 느껴졌지요. 하지만 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두고 가는 법은 안 배웠습니다. 산이는 할머니를 업기로 했습니다. 몸을 만져보니 돌처럼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딱딱한 지게에 태우면 뼈가 상하고 체온을 나눌 수 없다고 판단했지요. 산이는 과감히 자신의 유일한 털조끼를 벗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였으나 산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털조끼를 할머니에게 입히고 자신은 얇은 홑겹 옷만 걸쳤지요. 그리고 칠넝쿨로 할머니를 자신의 등과 맞닿게 꽁꽁 묶었습니다. 할머니, 제 등짝이 아랫목처럼 뜨끈합니다. 이 끈이 풀릴 때까지는 저승사자도 할머니 못 데려갑니다. 하산길은 험난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빙판길이었지요. 산이는 몇 번이나 미끄러졌으나 할머니가 다칠까봐 자신의 몸으로 먼저 바닥을 받으며 버텨냈습니다. 맨발은 동상에 걸려 감각이 사라졌으나 등 뒤의 심장 소리만을 확인하며 한 걸음씩 내려갔습니다. 할머니, 주무시면 안 됩니다. 제 등에 귀를 대보세요. 심장이 뛰지요? 살아계신 겁니다. 산이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그 안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산이는 할머니를 자신의 초가집으로 모셨습니다. 좁고 누추한 곳이었으나 산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지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자신의 누더기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이튿날 저녁이 되어서야 가까스로 눈을 뜨셨습니다. 산이는 그새 산토끼를 잡아 고아낸 국물과 도라지를 물러질 때까지 푹 고아서 뽀얀 미음을 만들어 두었지요. 이가 약해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할머니를 위해 씹을 필요도 없이 술술 넘어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후후 불어시켰습니다. 조금씩 드셔보세요. 산이는 조심스럽게 미음을 떠먹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초가집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주먹밥을 싸들고 온 소녀였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산이야, 며칠째 약방에 안 오길래 걱정돼서. 소혜였습니다. 부모를 잃고 악덕 약재상 박신의 약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사는 고아였지요. 산이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소혜는 누워있는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쉿, 비밀이야. 주인 어른이 아시면 큰일 난다. 산이는 급히 소혜의 입을 막으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소혜는 한참을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았어. 비밀 지킬게. 하지만 산이야, 주인 어른이 알면 너도 나도 쫓겨나 얼어 죽는다. 조심해야 해. 고맙다, 소혜야. 그날부터 소혜는 주인 박씨 몰래 쌀 한 줌, 소금, 기침 약재를 훔쳐다 산이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의 회복을 돕는 결정적인 조력자가 되어준 것이었지요. 며칠 뒤 할머니가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산이는 할머니의 발을 따뜻한 물로 씻겨드리다 멈칫했습니다. 거친 산 일을 한 사람들과 달리 굳은 살 하나 없이 아기처럼 곱고 매끄러운 발이었지요. 평생 흙 한 번 밟지 않고 비단심만 신고 다닌 발이었습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산이는 직감했으나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굶주렸음에도 허겁지겁 먹지 않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빗어 넘기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한 뒤에야 우아하게 수저를 들었지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산이야, 어찌 혼자 사느냐? 산이는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7살 때 두 분이 저 벼랑 끝 약초를 캐러 가셨다가 산사태에 휩쓸려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울기만 했지요. 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부모님을 구하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 되어 할머니만큼은 꼭 살려서 제 등으로 업고 내려오고 싶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린 것이 모진 세월을 견뎠구나. 할머니는 처음으로 산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할머니는 완전히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산이의 지극정성 덕분이었지요. 할머니는 밥상머리에서 수저를 놓는 산이의 공손한 태도를 지켜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천한 것이 아니라 그저 기회가 없었을 뿐이구나. 할머니는 산이를 단순한 신만이가 아닌 귀한 사람으로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산이야, 무릎 꿇고 앉거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산속 호랑이나 관아의 사또보다 더 큰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산이는 저절로 고개를 숙이며 공손히 무릎을 꿇었지요. 할머니는 마당에 나가 나뭇가지를 주워 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붓을 잡듯이 우아하게 쥐고는 흙바닥에 유려한 필체로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인 자다. 사람은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법이니라. 산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산이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하여 명심보감의 구절을 인용하며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뜻을 알려주었지요. 산이야, 글은 그저 읽고 쓰는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사는 법이 담겨 있느니라. 할머니는 또한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어른을 뵐 때는 어떻게 절을 해야 하는지,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수저를 들어야 하는지, 상대의 눈빛을 보고 속내를 읽는 법까지 전수했지요. 산이는 메마른 땅이 단비를 받아들이듯 모든 것을 익혀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과거 친자식에게는 비싼 돈을 들여
당대 최고의 스승들을 붙여주었으나 그 아이는 배우지 못했던 인간의 도리를 산이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익혔습니다. 이것이 자식 키우는 보람이로구나. 할머니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부모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천한신만이입니다. 이런 귀한 가르침을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할머니는 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산이야, 산삼과 밭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느냐? 예. 본디 씨앗은 같을진데 사람이 밭에다 그늘막을 치고 거름을 주며 편하게 키운 놈은 그저 덩치만 큰 밭삼이 된다. 하지만 저 거친 바위 틈에서 홀로 비바람을 견뎌낸 놈만이 사람을 살리는 귀한 산삼이 되는 법이다. 산이는 할머니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내 아들은 비단 이불 덮고 편히 자라 속 빈 밭삼이 되었으나 너는 부모도 없이 이 험한 산속에서 얼어 죽지 않고 견뎌냈으니 속이 꽉 찬 산삼이 아니더냐.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도 짐승처럼 사는 놈들이 천지다. 내 눈엔 흙묻고 투박한 너희 손이 그 어떤 선비의 하얀 손보다 귀하고 기품이 있구나. 산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산이의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개 들거라, 산이야. 너는 이미 귀한 사람이다. 같은 시각 한양의 윤씨대감 댁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첩의 아들 강수는 어머니를 산에 버린 직후 희희낙락하며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 가문의 모든 재산과 소작농을 관리할 수 있는 가문 인장을 손에 넣는 것이었지요. 이제 이 집안은 내 것이다. 강수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자개함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함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강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인장이 없으면 그는 껍데기 가장일 뿐 땅 한 평도 마음대로 팔 수 없었지요. 이것이 문중 어른들에게 알려지면 가주 자리를 인정받지 못할 터였습니다. 노망난 노인네가 인장을 품고 갔구나. 강수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서 돌아와도 문제였고 누군가 인장을 주워 관하에 신고해도 끝장이었습니다. 강수는 급히 사냥꾼들을 불러 모았지요. 늙은 여자를 찾아라. 살았든 죽었든 인장만 찾아오면 후하게 상을 내리겠다. 사냥꾼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강수는 몰랐습니다. 할머니의 속적삼 안에는 인장뿐만 아니라 꿈에도 모르는 아버지의 유언장이 함께 꿰매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유언장에는 서자 강수를 절대 가문의 후계자로 삼지 말라는 죽은 대감의 언명이 적혀 있었지요.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장이 없어진 걸 알면 아들이 짐승처럼 쫓아올 것을 말입니다. 허나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남편의 유언장이 세상에 드러나 강수가 파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수야, 인장은 가문을 지키기 위함이고 유언장은 너를 지키기 위해 내가 저승길까지 가져간다. 이 어미가 비밀을 품고 사라져 줄 테니 너는 그저 어미 잃은 슬픔이나 흉내내며 살아라.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아들의 치부를 덮어주고자 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과 가장 치명적인 것. 할머니는 아들에게 버려진 눈밭에서 기어이 죽기로 했었습니다. 비록 배 아파 낳지는 않았으나 가슴으로 기른 첩의 자식. 그 못난 아들을 향한 슬픈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려가 통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산이와 할머니가 평온한 날들을 보내는 동안 마을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이 집에 귀한 노파가 있다더라. 글쎄, 행색은 누추하나 기품이 보통이 아니라던데. 소문은 결국 악덕 약재상 박 씨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박 씨는 돈 냄새를 맡는 데는 일품이었지요. 귀한 노파라면
분명 숨겨둔 재물이 있을 터였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야겠군. 박 씨는 약재를 팔러 간다는 핑계로 산이의 초가집을 찾았습니다. 산이야, 내가 왔다. 박 씨가 거침없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가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박 씨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지요. 남루한 옷을 걸쳤으나 허리는 꼿꼿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었으나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주인 어른, 갑자기 어인 일이십니까? 산이가 당황하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산아, 내가 모시는 어른께 인사를 드려야지. 박 씨는 능글맞게 웃으며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를 살피려는 속셈이 뻔했지요. 그때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슬퍼런 눈빛이 박 씨를 꿰뚫었습니다. 박 씨는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지요. 누구의 허락도 없이 남의 집 문을 여는 버릇은 어디서 배웠느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평생 하인들을 호령하며 살아온 정경 부인의 위엄이 그대로 드러났지요. 박 씨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는 산인의 주인으로. 주인, 사람을 부려먹고 제값도 안 주는 자가 주인이라 하느냐? 할머니의 일갈에 박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가 누군지는 모르나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이 늙은이가 관아에 가서 너의 행실 낱낱이 고하리라. 박 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초가집을 빠져나온 박 씨는 식은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노인네 보통이 아니야.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어. 박 씨의 눈에 탐욕이 어렸습니다. 귀한 노파라면 분명 감나가는 물건을 가지고 있을 터였지요. 잘하면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겠는걸. 박 씨는 입맛을 다시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산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산이야, 앉거라.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산이는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어둠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산이야, 나는 한양의 양반가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산이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으나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이 처백에서 얻은 아이가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웠지. 밤잠을 설쳐가며 유모를 구해서 젖을 먹이고 병이 나면 밤새 간호했느니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를 사람 만들겠다고 최고의 스승을 붙여주고 비단옷을 입히고 한 끼도 거르지 않게 했다. 산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말이다. 나를 저 추운 산속에 버렸구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산이의 가슴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그리움에 살아온 산이에게 부모를 버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할머니, 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찌 그런 짐승만도 못한 놈이 있단 말입니까? 제가 할머니를 업고 한양까지 가겠습니다. 가서 그 불효자를 잡고 할머니 앞에 무릎 꿇리겠습니다. 키워주신 은혜를 어찌 그리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산이의 눈에는 진심 어린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산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아이가 자신을 아껴주고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산이야. 하지만 험한 길이다. 네가 다칠까 두렵구나. 두렵지 않습니다. 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자가 할머니를 다시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가 있어 참 다행이구나. 며칠 뒤 마을에 낯선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강수가 보낸 사병들이었지요. 그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노파를 본 사람이 있느냐? 찾아주는 자에게는 후한상을 내리겠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산이의 귀에도 들어왔지요. 산이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저자들이 할머니를 찾으러 왔구나. 그것도 죽이려고.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산이는 약초 캐는 낫을 움켜쥐고 초가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산이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산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낫을 내려놓거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서슬퍼렇게 차가웠습니다. 산이는 할머니의 기세에 눌려 멈칫했지요. 똥이 더럽다고 손으로 치우면 결국 내 손에도 똥이 묻는 법이다. 하지만 할머니, 그놈은 이미 사람이기를 포기한 짐승이다. 짐승을 잡겠다고 너까지 짐승이 되려느냐? 할머니의 눈빛이 산이를 꿰뚫었습니다. 복수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보란 듯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 저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섭고 우아한 복수니라. 산이는 할머니의 말씀에 울컥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찼던 가슴이 서서히 가라앉았지요. 할머니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저들처럼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산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어찌 피하겠습니까? 저들은 할머니를 찾을 때까지 이 마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산이야, 내가 가장 잘 아는 산길이 어디냐? 예. 저들을 그곳으로 유인할 수 있겠느냐? 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의 뜻을 알아챈 것이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산이는 일부러 자객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험한 산길로 도망치듯 달렸지요. 저놈을 쫓아라. 분명 노파를 숨겨둔 곳으로 가는 것이다. 자객들이 산이를 뒤쫓았습니다. 산이는 낭떠러지와 가시덤불이 우거진 길로 자객들을 유인했습니다. 산길을 훤히 꿰고 있는 산이와 달리 자객들은 어둠 속에서 비틀거렸지요. 으악! 여기가 어디냐? 자객 몇몇이 가시덤불에 걸려 넘어지고 일부는 늪에 빠졌습니다. 그 틈을 타 할머니는 소해의 도움으로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산이는 자객들을 따돌린 후 약속한 장소에서 할머니와 합류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그래, 잘했다. 이제 한양으로 가자꾸나. 둘은 어둠을 틈타 한양으로 향하는 길을 나섰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에 오르기 전 산이와 할머니는 운무골에서 한나절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에 들렀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마을 외곽 샘가에 앉아 쉬었지요. 산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기력을 되찾았다고는 하나 긴 여정을 견디기엔 여전히 힘들어 보였지요.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잠시 쉬면 된다. 할머니는 옷고름에 매달린 작은 물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작은 통이었지요. 산이야, 이것을 보거라. 할머니는 옷고름에서 은재 향갑을 떼어내 산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열어보거라. 산이는 조심스럽게 향갑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향이 아닌 묵직한 순금 가락지 한 쌍이 들어 있었지요. 산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것을 팔면 한양까지 갈 채비는 넉넉히 할 수 있을 게다.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죽으러 갈 때도 이것만큼은 챙겨갔구나.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말이다. 산이는 황금 가락지를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는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이것을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떳떳하게 한양으로 갈 수 있다. 제대로 된 행색을 갖추고 말이다.
할머니의 눈빛에 결연함이 서렸습니다. 산이야, 가까운 마을에 가서 이것을 팔고 우리 둘이 입을 옷을 사오거라. 그리고 한양까지 갈 노잣돈도 마련하고. 예, 할머니. 산이는 황금 가락지를 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겠습니다. 할머니는 산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 한양이구나.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지겠지. 할머니의 손은 다시 속적삼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인장과 유언장이 꿰매어져 있었지요.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산이가 가락지를 팔고 돌아온 그날 밤, 소혜가 숨을 헐떡이며 마을 외곽 빈 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산이야, 큰일 났어. 주인 어른이 자객들에게 네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알려주고 돈을 받으려고 해. 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자객들이 이 길로 올 거야. 지금 당장 떠나야 해. 할머니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소혜야, 고맙구나. 소혜는 할머니께 공손히 절을 올린 뒤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털이 덧대어진 고급 가죽신 한 켤레였지요. 이건 주인 어른 신발이야. 주인 어른이 자는 틈을 타서 훔쳐왔어. 그리고 내 낡은 집시는 반대편 골짜기에 떨어뜨려 놨어. 자객들이 그쪽으로 갈 거야. 산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물건을 훔치다 들키면 매질을 당하고 쫓겨날 터였습니다. 소혜는 그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위해 이런 일을 저질렀던 것이지요. 앉아봐. 소혜는 산이를 앉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산이의 낡은 집신을 벗기고 가죽신을 조심스럽게 신겼지요. 산이야, 이 길로 가면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 소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허나 집신으론 한양까지 못 가. 주인 어른 신발이지만 지금은 내 발이 더 귀하다. 발 얼지 않게 꼭 동여매고 부디 살아서 돌아와야 해. 산이는 소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올 거야. 그때는 떳떳한 사람이 되어서 너를 다시 보러 올게. 약속해, 그때까지 건강하게 있어. 소혜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소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혜야, 고맙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갚을 게다. 소혜는 마지막으로 산이를 바라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산이는 발에 신겨진 따뜻한 가죽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소혜야, 꼭 다시 만나. 산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할머니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안전한 곳에 이르자 할머니가 산이를 세웠습니다. 산이야,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거짓골로는 한양 성문을 들어설 수 없다. 산이가 마을에서 사온 옷보따리를 풀었습니다. 할머니께는 단정한 옷을, 자신은 소박하지만 깨끗한 평민 옷을 꺼냈지요. 이제 우리는 시골에서 온 할머니와 손자로 보일 것이다. 옷을 갈아입은 뒤에도 산이는 할머니를 지게에 태워 업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등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요. 며칠째 걷던 어느 날 산이는 멈춰 섰습니다. 땀범벅이 된 채 뒤를 돌아보며 죄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냄새나는 등판에 엎혀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이런 누추한 지게에 태우다니. 할머니는 산이의 땀이 젖은 등판에 뺨을 가만히 기댔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을 꺼내 산이의 이마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산이야. 고개 들거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내 평생 장정 열놈이 매는 으리으리한 가마도 타보고 화려한 꽃가마도 타보았다. 허나 욕심으로 맨 가마는 가시방석 같았고 가식으로 맨 가마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할머니의 손이 산이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내 70평생 타본 것 중에 네가 진심으로 업어주는 이 삐걱대는 지게가
가장 따뜻하고 편안하구나. 산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에 다시 걸을 힘이 솟았지요. 산이는 허리를 고추 세우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길을 가던 중 도적대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산이가 당황할 때 할머니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도적들아,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할머니와 손자다. 내 놈들도 누군가의 자식이거늘 어찌 늙은이와 어린 것을 해치려 하느냐? 할머니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도적들은 물러갔습니다. 또 어느 날은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산이가 갈팡질팡할 때 할머니가 해의 방향을 보며 길을 알려주었지요. 저 산 너머로 가면 큰 마을이 나온다. 거기서 하룻밤 묵어가자꾸나. 할머니의 연륜과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산이는 할머니의 다리가 되어 주었고 할머니는 산이의 지혜가 되어 주었습니다. 둘은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갔지요. 산이는 할머니를 통해 세상을 배웠고 할머니는 산이를 통해 잃어버렸던 사람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한양이다, 산이야. 예, 할머니. 제가 꼭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한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열흘이 지나 산이와 할머니는 마침내 한양 성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성문 앞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포졸들과 사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검문하고 있었지요. 늙은 여자와 젊은 사내가 함께 오거든 무조건 붙잡아라. 강수가 내린 지령이었습니다. 인장을 되찾지 못한 당수는 폐물을 훔쳐 달아난 늙은 종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한양 길목에 사병을 깔고 검문을 강화했던 것입니다. 산이와 할머니가 성문에 다가서자 포졸들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거기 서라. 인상착의가 딱 그놈들이구나. 폐물을 훔친 늙은 종년과 젊은 도둑놈이 제 발로 걸어왔구나. 산이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시골에서 온 할머니와 손자입니다. 할머니 병세가 위중하여 한양 큰 의원에 가는 길입니다. 제발 길을 터주십시오. 그러나 포상금에 눈이 먼 포졸 대장은 듣지 않았습니다. 시끄럽다. 병이 났으면 산에다 묻을 것이지 어딜 기어들어와? 이놈들을 당장 포박해서 관하로 끌고 가라. 포졸들이 산이를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지게에서 거칠게 끌어내리려 했지요. 안 됩니다. 우리 할머니 몸에 손대지 마라. 산이는 포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화가 난 포졸이 산이를 향해 몽둥이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 순간 웅크리고 있던 할머니가 산이를 감싸 안으며 천둥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멈춰라. 할머니는 품속 깊은 곳에서 기름종이와 비단으로 겹겹이 싸둔 두루마리 문서를 꺼냈습니다. 쫙 펼치자 선명하게 찍힌 붉은색 임금님의 옥새가 드러났지요. 이것은 주상 전하께서 내린 정경부인 교지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성문 앞을 울렸습니다. 내가 바로 영의정 윤대감의 처 정경부인 윤씨다.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려 하느냐. 붉은 옥새를 확인한 포졸 대장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경부인을 능멸한 죄는 참수형에 해당했지요. 아이고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포졸들이 일제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산이는 멍하니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 병들어 누워 계시던 분이 지금은 태산보다 거대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대체 누구십니까? 할머니가 흙 묻은 산이의 옷을 털어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산이야,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너는 조선 최고 명문가의 안방마님을 업고 온 생명의 은인이다. 이제 고개 들고 당당히 들어가자꾸나. 한양에 도착한 산이와 할머니는 곧바로 윤씨대감 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산이를 데리고 뒷골목을 돌아 형조판서의 집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갔지요.
문을 지키던 하인이 남루한 행색의 두 사람을 보고 쫓으려 했으나 할머니가 품속에서 작은 폐물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을 대감께 전하거라. 윤 씨 부인이 찾아왔다고. 하인은 폐물을 보고 깜짝 놀라 황급히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형조판서가 직접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누구시오? 윤 씨 부인께서 돌아가셨다는데. 형조판서는 할머니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정경 부인이 눈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대감, 긴 사연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조판서는 두 사람을 급히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산에 버려진 일, 산이가 목숨 걸고 구해준 일, 그리고 강수의 폐륜까지 낱낱이 밝혔지요. 형조판서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 역적 같은 놈이 감히 키워준 어머니를 산에 버리다니. 대감, 지금 강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형조판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례를 날림으로 치르고 내일 문중회의를 연다고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가주 자리를 서둘러 차지하려는 것이지요. 역시 그러리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놈은 문중 어른들을 술과 돈으로 매수하여 자신의 가주 승계를 인정받으려 할 것입니다. 형조판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내일 회의가 열릴 때까지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비밀로 해 주십시오. 할머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문중 어른들과 권세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말입니다. 형조판서는 할머니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훌륭한 계책입니다. 그때까지 제가 두 분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감. 할머니는 산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산이야, 내일이면 그 불효자를 응징할 날이 온다. 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할머니의 복수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윤씨 대감 댁 사랑채 마당에는 문중 어른들과 유력 인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엄숙한 문중회의를 표방했으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상중에 금기시된 비싼 술과 고기가 상위에 질비하게 차려져 있었지요. 흥청망청한 술판이었습니다. 상복을 입은 강수는 상석에 거만하게 앉아 문중 어른들 앞에 문서를 펼쳐 놓았습니다. 어르신들, 이 문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저희 강수를 이 가문의 적통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중 어른들은 강수가 뿌린 돈에 매수되어 눈치만 보며 술을 마셨습니다. 강수가 술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자, 어르신들, 어머니의 인장은 이미 제가 물려받아 보관 중입니다. 이제 이 가문의 주인은 저 강수이니 어서 서명하시고 드시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내 인장을 훔쳐간 도둑놈이 감히 누구 맘대로 주인 행세냐. 서슬퍼런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죽었다던 윤씨 부인이 산이의 부축을 받으며 당당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지요.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강수는 귀신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 할머니는 좌중을 둘러보며 호통쳤습니다. 어미 장내의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내 놈 뱃속엔 아기가 들었느냐, 아니면 짐승이 들었느냐. 내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누가 감히 내 집에서 술판을 벌이느냐. 문중 어른들이 황급히 술잔을 내려놓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마님, 저희는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산이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가 얼어 죽어가는 나를 등에 업고 살려냈다. 내 놈이 버린 어미를
남남인 이 아이가 목숨 걸고 구해준 것이다. 할머니가 강수를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이 어미를 죽이려 했으나 하늘이 살려주셨다. 할머니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의 일갈에 강수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지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강수는 거짓을 진실로 덮어씌우는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강수가 짐짓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르신들 속지 마십시오. 제 불쌍한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저 늙은이는 어머니와 닮은 점을 이용해 가문을 능멸하러 온 사기입니다. 강수는 할머니의 남루한 행색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보십시오. 정경 부인이 저런 거짓골일 리가 있습니까? 문중 어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긴 장례까지 치렀는데 강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사병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미친 노파와 놈을 멍석말이하여 쫓아내라. 사병들이 주춤하다가 강수의 서슬에 못 이겨 할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칼과 몽둥이를 든 사병들이 할머니에게 손을 대려는 순간 산이가 온몸을 던져 앞을 막아섰습니다. 산이는 강수를 똑바로 노려보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나으리, 짐승도 제 어미 냄새는 알아보는 법입니다. 낳아주신 분은 아니나 평생을 바쳐 나으리를 키운 분입니다. 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단옷을 입었다고 어미를 몰라보고 누더기를 입었다고 어미를 내치십니까?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십니까? 산이의 처절한 외침이 마당에 울렸습니다. 사병들이 산이의 기세에 눌려 멈칫했습니다. 문중 어른들도 산이의 절규에 가슴을 찌린 듯 얼굴이 굳어졌지요. 한 어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아이의 말이 틀리지 않구나. 비록 행색은 누추하나 저분의 눈빛과 기품은 거짓이 아니다.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당황했습니다. 할머니는 산이를 다독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산이야. 이제는 내가 할 차례다. 할머니는 천천히 품속에서 기름종이에 쌓인 2가지 물건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가문의 인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누렇게 바랜 문서였지요. 형조판서 대감께서 계시니 증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형조판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물론입니다. 할머니는 먼저 인장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강수, 네가 찾던 인장이 여기 있다. 내 놈이 내가 죽으면 이것을 빼앗아 가문을 차지하려 했으나 내가 품속에 지니고 나왔다. 강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는 이어서 누런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너의 아버지 윤대감의 친필 유언장이다. 문중 어른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형조판서가 유언장을 받아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자 이강수는 성정이 포악하고 탐욕스러우니 절대 가문을 잊게 하지 말라.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강수는 뒷걸음질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유언을 남기실 리 없습니다. 할머니가 강수를 노려보며 호통쳤습니다. 너의 아비가 너를 내치라 하였을 때 눈물로 막아서며 너를 지킨 것이 바로 나였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너를 사람 만들고자 이 유서를 숨겨왔거늘 내 놈이 기어이 짐승이 되었구나. 문중 어른들이 강수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한 어른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윤대감의 필체가 분명하구나. 이 유언장은 진짜다. 다른 어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강수, 네가 어머니를 산에 버린 것이 사실이냐? 강수는 입술을 떨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이강수, 너는 오늘부로 이 가문에서 영구 제명된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너를 파적하노라. 강수는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형조 판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강수, 너의 죄는 존속 유기에 그치지 않는다. 형조 판서는 품속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내가 관직을 사고판 매관매직, 가문의 재산을 빼돌린 횡령, 그 모든 증거가 여기 있다. 강수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모함입니다. 여봐라. 이강수를 당장 포박하라. 형조 판서의 명령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수는 뒤늦게 사병들에게 손짓했으나 이미 사병들도 정경부인 앞에서는 감히 칼을 들 수 없었습니다. 포졸들이 강수를 포박했습니다. 놓아라. 놓으라니까. 강수는 발버둥 치며 저항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끌려가면서 강수는 할머니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강수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고 냉정히 돌아섰지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강수는 끌려가며 절규했으나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형조 판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경부인의 위치를 자객들에게 팔아넘기려 한 자가 또 있습니다. 악덕 약재상 박 씨를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박 씨를 끌고 왔습니다. 박 씨는 이미 겁에 질려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감, 소인은 그저 돈에 눈이 어두웠어. 입 닥쳐라. 정경부인을 해하려 한 죄는 대역죄에 해당한다. 형조 판서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곤장백대에 처하고 변방으로 유배 보내라. 박 씨는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로써 악인들은 모두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할머니께 다가왔습니다. 잔이었습니다. 할머니, 소해가 걱정됩니다. 주인 어른이 유배를 가면 소해는 갈 곳이 없습니다. 할머니는 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라, 산이야. 그 아이도 내가 돌볼 것이다. 강수가 끌려간 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문중 어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가문은 지켰으나 대를 이을 핏줄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어른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한 어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가문의 적통이 끊겼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이는 할머니 곁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누추한 옷을 입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맑고 당당했지요.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핏줄이 무엇입니까? 문중 어른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제가 평생 키운 첩의 자식은 저를 산에 버렸습니다. 허나 이 아이는 처음 본 노파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이 아이는 제 목숨을 나누어 저를 살렸습니다. 제가 얼어 죽어갈 때 자신의 몸으로 저를 녹여주었고 험한 산길을 지게에 업고 내려왔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산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문중 어른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산이를 이씨 가문의 양자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이가 이 가문의 유일한 적통이 될 것입니다. 산이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저 같은 천한 신만이가 어찌... 할머니가 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산이야, 효가 바로 핏줄이다. 네가 내 진짜 아들이다. 문중 어른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부인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형조 판서가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산이는 오늘부터 윤씨 가문의 정식 양자로 입적됩니다. 이름은 이산이라 하겠습니다. 산이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산이를 일으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씨 가문의 정식 양자가 된 이산. 할머니는 이산에게 당대 최고의 무관들을 스승으로 붙여주었습니다. 이산은 산을 타며 다져진 강인한 체력과 끈기로 무예를 빠르게 익혔지요. 밤에는 글을 읽고 낮에는 활을 쏘았습니다. 이산은 소해에게 했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지요. 3년이 흘렀습니다. 이산은 무과 전시에서 당당히 장원 급제했습니다. 임금이 직접 어사화를 하사하며 칭송했지요. 눈빛이 살아있다. 과연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로다. 할머니는 어사화를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수는 돈 주고 벼슬을 샀으나 너는 실력으로 임금님이 주신 꽃을 받아왔구나. 이산은 화려한 관복을 입고 어사화를 꽂은 채 운무골로 금이 환영했습니다. 과거 이산을 무시했던 마을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산은 소해를 찾았습니다. 소해는 박씨가 유배를 간 뒤 쫓겨나 다 쓰러져가는 헛간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소해야. 소해는 이산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이야. 아니, 이산 나으리. 이산은 소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약속했지 않았느냐.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소해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으리, 저는 가진 것 없는 천한 고아입니다. 귀한 분의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소해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 며느리는 가문이 아니라 심성을 볼 것이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너는 주인 몰래 내 목숨줄을 챙겨준 은인이다. 내가 아니면 내 며느리 자리는 비워둘 것이다. 소해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이산과 소해는 할머니의 축복 아래 혼례를 올렸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진심이 이룬 결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윤씨 부인과 중년의 든든한 가장이 된 이산, 그리고 인자한 안방마님이 된 소해가 이 대감댁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이산과 소해를 닮은 손자, 손녀들이 제잘대며 뛰어놀고 있었지요. 어린 손자가 다락방에서 무언가를 들고 뛰어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이 냄새나고 구멍난 옷은 뭐예요? 손자가 들고 온 것은 낡고 털이 다 빠진 옷 한 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해 겨울 산이가 얼어 죽어가는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 벗어주었던 토끼털 조끼였지요.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다오. 할머니는 그 조끼를 보물처럼 받아 안았습니다. 조끼에 얼굴을 묻고 냄새를 맡으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미가 평생 입어본 비단옷, 궁궐에서 하사받은 화롯. 그 어떤 비싼 옷보다 귀하고 따뜻한 옷이다. 손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옷이 없었으면 지금의 너희들도 아버지도 이 할미도 없었을 것이다. 옆에 서 있던 이산이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산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비단으로 몸을 감싸는 게 아니란다.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감싸야 진짜 어른이 되는 법이다. 이산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도 이 조끼처럼 남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이 되어라. 해질녘이었습니다. 정자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이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산아, 그해 겨울 만수산은 참으로 추웠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허나,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겨울이기도 했구나. 소해도 할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낳은 정이 핏줄이라면 기른 정은 눈물이라 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아들이 되어주어 고맙다. 참으로
고맙다. 이산과 소혜가 할머니 어깨에 기댔습니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따뜻한 봄바람이 정자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산이와 윤 씨 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피를 나눈 사이를 가족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친자식 강수는 평생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머니를 산해버렸지만 남남이었던 산이는 목숨을 걸고 할머니를 살렸습니다. 누가 진짜 아들일까요? 세상에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처럼, 이웃처럼, 때로는 낯선 사람이 가족보다 더 따뜻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곁에도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소중한 인연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그분들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입니다. 오늘도 구름야담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